제가 레즈비언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밖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10년 넘게 연애할 사람을 온라인으로만 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온라인으로 이상형 여자를 만나게 된 썰을 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제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괜찮은 사람을 찾았는지, 어떻게 이상한 사람을 걸러냈는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날 데이팅 어플에서도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인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에피소드 2를 보시면 제가 그때 얻었던 교훈이 헤테로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를 확실히 한 사람들만 만나자. 이렇게 제가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얻은 교훈으로 본격적으로 이쪽 커뮤니티 사이트를 수소문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레즈들만 있다고 해서 되게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게시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전국 각지에 있는 레즈들이 다 모인 거지.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게시글들의 제목이나 이런 글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무슨 암호로 되어 있는 줄?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뭐 한 글자 일스 찾아요. 뭐 두 글자 온깁 김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난 세 글자가 좋은데 팸 속부 어때? 뭐 이런 거? 아니 이 말들이 다 외계어 같잖아요. 레즈들은 이 말 듣고 다 웃었을 텐데 이 영상에서 그 많은 용어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딱 스톱 해가지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얼추 레즈계 용어들을 다 익힌 꼬꼬마 레즈 비디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애인을 구하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솔로 탈출 게시판이 항상 제일 핫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별의별 글들이 다 있는데 생각보다 자기소개를 정성스럽게 써놓은 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 애인 구한 글을 쓰면 그 글이 마치 첫인상 같은 기능으로 작용을 할 텐데 나는 자기소개를 조금 진짜 정성스럽게 써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먹혔던 거죠.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데이팅 어플에 프로필을 조금 정성스럽게 써놓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레즈 커뮤니티에서는 신상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극도로 두려움을 많이 갖는 사람들도 있어서 프로필에 사진을 올려놓을 수가 없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직전까지도 절대 자기 사진을 노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어요. 혹시나 아우팅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서 다 글로 외모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애인 구한 글에 외모가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요. 물론 종종 외모는 전혀 안 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복잡한 키워드를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외모에 관한 키워드.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적당히 꾸몄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하겠죠. 근데 저 같은 타입은 실제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만족하고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제 애티튜드, 그런 태도가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데 자기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디 가서 매력적이에요 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오글거리고 약간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 태도가 당당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좋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이제 거를 외모 키워드에다가 같이 적어놨어요. 이제 좋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정성스러운 프로필의 첫 번째는 이제 외모에 관한 키워드나 아니면 외모에 관한 나의 가치관을 적어놓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미랑 취향에 대해서 적어놓을 차례예요. 되게 중요한 거는 취미보다 그 취향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사실 취미가 뭐 진짜 특별한 거 아니고서야 다 평범하거든요. 뭐 커피 좋아해요. 그때는 유튜브 별로 없었으니까 뭐 예능 프로 보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뭐 산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커피 좋아해요 이렇게만 써놓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에스프레소에 각설탕을 딱 넣고 녹이지 않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다가 맨 밑바닥에 진짜 에스프레소를 잔뜩 먹으면 그 설탕을 이렇게 떠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서 커피 맛 좋은 카페 많이 아는데 저랑 카페 가실 분?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되게 뭔가 커피 고수 같고 막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커피 좋아함. 이렇게 단답으로 적어놓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이것도 진짜 단골 멘트죠? 근데 저는 딱 그렇게 단답으로 적어놓는 것보다 역시나 이번에도 어떤 장르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독 거를 좋아하는지, 뭐 최근에 본 것 중에 재밌게 본 어떤 작품에 대한 짧은 감상평을 올려놓는다던가. 저는 이제 만화과를 졸업했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픽사 애니에 환장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저 픽사 애니 보면서 콧물 질질 눈물 펑펑 흘리는데 그런 저를 놀리지 않고 휴지 건네줄 언니 찾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죠. 취미 플러스 취향의 디테일을 적어 놓아라? 약간 이런 게 저희 팁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 맛을 살리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유머가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거구나 라는 게 이제 확 와닿게끔 적어 놓는 거예요. 세 번째 팁으로는 약간 정체성 키워드를 자기소개할 때 넣어놓자 라는 건데, 이제 틴더 같은 데이팅 어플을 쓸 때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자기의 성적 지향이랑 성별 정체성을 적어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지향은 레즈비언이고 성별 정체성은 시스젠더 여성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이런 성적 지향이랑 성별 정체성을 적어놓는 게 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호모포비아가 아니구나. 적어도 퀴어 프렌들리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헤테로이신 분들도 시스젠더 뭐 자기 성별 적고 그 다음에 헤테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헤테로이신데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게 더 든든한 엘라이를 본 것 같은, 약간 되게 반갑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망의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잠자리 성향인데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 최근에 알았는데 요즘은 자만추가 뜻이 바뀌었다면서요. 자연스럽게 만남 추구가 아니라 자고 나서 만남 추구라고 뜻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잠자리 속궁합 이런 게 되게 더 중요하고, 물론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요즘에서야 이런 이슈가 조금 양지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어쨌든 레즈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이슈가 중요하죠. 잠자리 성향이. 아직까지 쓰는 용어들로는 뭐 온깁, 온택, 기브앤택, 줄여서 이제 기브앤택 이런 말들이 있죠. 오로지 주기만 하는 사람이랑 오로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반반이 좋다. 그래서 완전 기브앤택.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긴 했어요. 어쨌든 자세하게 말하면은 약간 19금 콘텐츠 걸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뭐 헤테로 분들은 낮저 밤이 낮이 밤저 뭐 이런 거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4가지를 썼어요. 프로필이나 혹은 애인 구함 글에. 아, 힘들었다고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인 구하는 글을 쓰는 건데 이 정도 수고는 기본으로 해야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소개를 얼추 쓰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서술할 차례거든요. 아, 나는 진짜 너무 귀차니스트여서 더 이상 더 에너지와 내 노동을 할애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소개를 쭉 한 다음에 그냥 밑단에 저랑 비슷한 분 찾아요. 약간 이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진짜 끝까지 완벽하게 나만의 이상형을 꼭
꼭 찾고야 말 거야 이런 투지를 불태우실 분은 저랑 같이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다음 5번에 쓸 거는 주의사항인데요. 이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해요 라고 적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돼요 를 적는 게 생각보다 더 이게 타율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타겟층을 좀 넓히는 효과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멘트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은근슬쩍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흡연 유무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알코올 문제, 술, 뭐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클럽 가는 거, 뭐 이제 레즈비언 친구가 많다거나 이거는 진짜 남사친, 여사친이 얼마나 많냐 약간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레즈 친구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지키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주는 직원들한테 하대하는 사람? 진짜 바로 정뚝떨.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은근히 이제 연락 빈도수나 연락의 양과 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잖아요. 이제 특히 사귈 사람, 연애할 사람을 찾을 때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을 원해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연락이 좀 안 되는 편이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그런 센스 있는 멘트를 남길 수 있죠. 뭐 출근 시간에는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세심한 excuse me가 되게 매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프로필 혹은 이제 애인 구함 글을 얼추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맨 마지막 이제 멘트에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서 글을 썼으니 제발 이제 그대들이 연락을 나한테 줄 때 뭐 쪽지를 주거나 DM을 보내거나 할 때 최소한의 자기소개는 조금 남겨달라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지막 멘트를 꼭 그걸 넣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글을 올려요. 아니면 그렇게 프로필을 해놔요. 그럼 막 연락이 오죠,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단에 별표 5개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눈에 띄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해놨는데도 진짜 성의 없게 진짜 개킹밖에 띡 어디 살아? 나이 몇? 이따위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DM을 보내거나 쪽지를 보낼 때. 그러면은 그냥 헛웃음만 나오죠. 내가 글을 이만큼이나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업로드했는데 어디 살아? 나이 몇?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그냥 바로 걸러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린 글에 얼추 비슷하게 진짜 센스 있게 내가 이제 첫 번째 뭐 외모에 대한 키워드나 아니면 외모에 대한 가치관, 두 번째 뭐 취미, 취향의 디테일, 그리고 뭐 세 번째 뭐 성적 지향 이런 거 적어놓고 네 번째 뭐 잠자리 성향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테마별로 막 적어놨잖아. 이거를 그대로 자기의 소개에 적용을 해서 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연락, 첫 DM, 뭐 첫 쪽지 이런 거를 남길 때 그 정도는 해야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걸러내세요. 소수의 사람들만 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조금 이제 평소에 내가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를 막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더라도 진짜 초반 3, 4일 정도는 조금 열심히 티키타카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알아가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열의를 가지고 연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 좋거든요. 그때 감정 상태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한 3, 4일 정도? 근데 3, 4일 정도만 대화를 하면은 벌써 감이 딱 와요. 자, 이렇게 대장정에 걸쳐서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연애할 여자를 찾고 또 찾고 여러 번의 데이트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 라는 그때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썰을 푸는 겁니다.
아직도 어렴풋이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났던 그 날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스쳐도 와 너무 예쁘다 하고 고개가 저절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에피소드 1, 2에서 얻은 그 교훈 있잖아요. 자기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를 확실히 한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꼬꼬마 위드여서 이 두 가지 가치관밖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즈들은. 그래서 제가 또 금방 사랑에 빠졌죠. 금사빠.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한 말이 되게 귀여웠어요.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레즈인 걸 알았는데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이런 커뮤니티라던가 뭐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어도 뭐 고백을 한다던가 이런 시도를 해볼 엄두조차 내질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20대 중반이 되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진짜 혼자 늙어 죽겠구나 라는 어떤 이제 현타가 탁 와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이쪽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애인 구한 글, 제 글을 보고서 오프로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레벨로 치면은 저는 17살 때 부모님한테 다 커밍아웃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스를 다 클리어한 상태에 어쩌면 이렇게 성소자로 치면은 되게 레벨이 높은 그런 상태였고 이제 그때 오프를 했던 그 언니는 레벨이 약간 0에서 이제 1이 된 약간 이런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런 갭 차이도 되게 귀엽게 느껴졌어요. 내가 언니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런 부푼 기대에 젖어 있었던 때였죠. 알콩달콩 로맨틱한 걸 다 때려 넣는 그런 데이트를 진짜 맘껏 시켜줘야겠다 이런 로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돌직구 스타일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서 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의 한 1, 2주 만에 사귀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그 사람하고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그 언니가 나한테 보여주는 행동이나 어떤 저를 대하는 대우가 실외에 있을 때랑 실내에 우리 둘 단둘이 있을 때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는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어서 룸메이트가 있는 자취방에 있었는데 학교 앞 근처에. 근데 이제 룸메이트 없을 때 우리 홈데이트 하자, 우리 자취방으로 와 이렇게 했을 때 언니를 초대해서 놀 때는 너무너무 막 사랑이 넘쳐. 막 스킨십도 애교도 막 이런 것도 막 넘치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끼리는. 근데 이제 실외로 딱 나가서 공공장소를 가거나 거리를 거닐거나 이러면은 너무너무 무뚝뚝하고 너무너무 약간 냉랭한 거예요. 굉장히 안 친한 약간 지인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카페에 같이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잖아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한 3초 이상이 되면은 막 시선이 막 동공지진을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을 막 살펴. 마치 되게 죄 지은 사람처럼.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약간 못 알아챘거든요, 제가. 눈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건가? 그나마 길거리 거닐 때 팔짱 같은 거는 조금 끼게 해줬는데 손을 잡는다거나 이러면은 막 못 잡게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용히 약간 막는 거 있잖아요. 이게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거랑 이 사람의 어떤 프라이드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벽장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제가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연애 초반이었고 그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래 레벨 이제 1 됐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바로 벽장을 다 개방할 수 있겠어.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내가 하나둘씩 이끌어주면 이 사람도 어느 날에는
언젠가는 이제 벽장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렵지 않은 날이 올 거야. 약간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언니한테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혹시 많이 두려워서 그런 거냐. 사람들의 시선이 눈치가 보이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언니한테 맞춰주겠다. 밖에서는 스킨십을 자제하고 뭐 호칭도 뭐 자기야 이런 호칭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걸 조율하려고 애썼어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벽장 문제가 이제 한쪽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제 내가 오픈리 레즈비언이니까 내가 오픈된 벽장 밖으로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잘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프라이드를 끌어올리는 게, 그런 용기를 갖는 게 본인의 의지로만 가능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약간 서운함과 이 사람도 노력을 하는 건가? 라는 어떤 혼란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막 웅축돼서 터진 날 약간 다투게 됐는데 언니한테 그랬죠. 내가 진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언니가 언젠간 나오겠다고 말만 해주면, 벽장 밖으로 나오겠다고 말만 해주면 나 진짜 계속 기다릴 수 있다고,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는 미안하지만 난 죽을 때까지 나갈 생각이 없어. 약간 이렇게 탁 못을 막아버린 거예요. 벽장을 나가야 될 필요성도 딱히 못 느끼고 오히려 나갔을 때 다른 외부의 혐오 세력들에게 타겟만 되는 건데 그 벽장을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나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 둘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너는 자꾸 나한테 그거를 강요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강요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눅 들고 눈치 볼수록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까지 다 커밍하고 대학교에서도 다 오픈으로 지내서 내가 레즈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곁에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작아지고 너무너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성적 지향을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감정선으로 자꾸 떠밀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이런 중요한 이슈에 어떤 다툼이 탁 터지니까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둘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너무너무 언니를 좋아했지만 나는 평생 벽장 안에 있겠다고 선언한 사람하고는 못 사귈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언니를 이제 놓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얻었던 3번째 교훈입니다. 베스트한 옵션으로는 저처럼 부모님한테 다 커밍아웃하고 뭐 세상에도 다 커밍아웃하고 나는 벽장 안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막 룰루랄라 오픈리 행복해. 이런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드문 케이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레즈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약간 숨어 지내는 게 되게 당연한. 그 외모적으로도 티 안 나는 사람 원해요. 이런 키워드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치. 그래. 레즈들은 다 숨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나처럼 오픈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랑 똑같은 그런 상황의 사람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없었고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오지 않아서 약간 밀어두고 있는 사람? 그런 정도만 돼도 땡큐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서서히 준비를 해서 이제 내가 용기와 희망을 이렇게 북돋아주면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는 사람이라도 만나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이 세 번째 교훈이. 왜냐면 그 언니가 나는 평생 벽장 안에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언니를 막 설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정의한 행복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안전한 그런 삶의 기준이었으니까 그건 진짜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그런 압박을 하잖아요. 그냥 짜져 있어라. 조용히 숨어서 살아라.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냥 일개 개인은 거기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왜 넌 안 나와?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오면 좋았겠지만 그냥 제가 억지로 그 사람을 끌고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교훈을 얻었어요. 레즈비언으로 정체한 사람이면서 이 커밍아웃의 뜻이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하진 않았더라도 그냥 언젠간 할 생각은 있는 사람. 그런 기준점이 생겼죠. 근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다음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에피소드 4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지 이제 다음 콘텐츠 올라갔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안녕.